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삶의 인과관계의 기적적인 모습을 경험한 40대 중반 여성입니다. 제가 겪은 인과관계의 시작점은 어디였을까요? 삶의 경험을 거슬러 올라가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아마 시동생과 동서와의 인연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남편과 시동생, 그리고 막내 시누이, 이렇게 3남매 중 남편과 시동생은 유독 사이가 좋았습니다. 도배업자였던 남편과 목수였던 시동생끼리 서로 통하는 이야기가 많아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같은 현장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시누이 부부는 시부모님과 함께 멀리 전남 지방에 살고 있었고, 남편과 시동생은 경기도로 상경해 차로 30분 거리에 살고 있었으니 더욱 사이가 돈독해질 수밖에요. 그리고 그런 남편과 시동생 덕에 저도 동서와 제법 많이 가까웠지요. 동서는 무척 당차고 씩씩한 사람이었어요. 소심하고 조용한 편이었던 저와는 다르게요. 저는 그런 동서가 참 좋았습니다. 동서와 대화하고 있노라면 평소엔 스스로가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느꼈던 저 자신도 왠지 유쾌하고 재미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우리 두 부부는 쉬는 날이면 제가 돌아가신 친정엄마에게 물려받아 운영하던 국밥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거나 멀리 나가는 날엔 낚시를 하러 캠핑을 가곤 했죠. 형님, 제 남편이 잡은 붕어 좀 보세요. 25cm는 좋게 되겠어요. 아이, 이 사람 25가 뭐야? 35는 될 것 같은데. 안 그래, 형? 35 같은 소리 한다. 많이 쳐줘봐야 30도 안 될 것 같은데. 서방님은 꼭 붕어만 잡으셨다 하면 35cm래요? 항상 크기론 형한테 치면서 못 살아 정말. 항상 실없는 소리를 하시며 분위기를 띄우던 시동생과 옆에서 한술 더 뜨며 호들갑 떠는 동서의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참 선하네요. 남편은 옆에서 좋으면서도 괜히 퉁명스럽게 시동생에게 핀잔을 주곤 했죠. 아유, 호들갑 좀 떨지 마. 고기 다 도망간다. 이제 한 마리 잡아놓고 신나기는. 그럼 신나지 안 신나? 날씨도 선선하니 딱 좋고 형은 이렇게 내 옆에 앉아서 평화롭게 낚시하고 있고 우리 마누라는 오늘도 예쁘고 형수님 이모는 오늘도 빛을 발하시고 이렇게 더없이 좋은 날이 어딨어? 형은 감정이 너무 메말라서 문제야. 그쵸, 형수님? 메마르긴요. 저 사람 저래 봬도 낭만적일 땐 얼마나 낭만적인지 몰라요. 예? 형이요? 낭만이래. 오, 거참 당신 동생이랑 재수씨 듣는데 쓸데없는 소린. 어머, 아주버님이 형님하고 둘만 계실 땐 완전 딴판이신가 봐요. 부러워라. 이 사람은 맨날 똑같거든요. 밖에서도 그저 장난, 집에서도 장난. 남편이 아니라 가끔은 다 큰 아들 같다니까요. 정작 우리 사이 애가 없어서 그런가? 자기가 애가 되려고 하는 건지 오히려 아주버님네 10살짜리 혜지가 훨씬 더 의젓하고 어른스러울걸요? 아이고 서방님, 졸지에 우리 딸보다 어린애 취급 받게 생겼네요. 그렇게 하루 반나절 낚시를 하고 잡은 붕어들로 매운탕을 끓여서 소주 한잔하고 술이 깰 때까지 한숨 누워서 자다가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와 다시 골아떨어지고 참 행복했죠.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않을 나날들인 걸 미리 알았더라면 그때 사진 한 장이라도 더, 추억 하나라도 더 남겼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지금도 제 마음속엔 진하게 남아있네요. 왜 항상 불행은 좋은 사람들에게 먼저 생기는 것 같을까요? 남편과 딸 혜지, 그리고 저 셋이서 늦은 저녁 식사를 막 마치고 치우려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은 그날따라 일을 끝내고 나서도 뭔가 개운치 않아 괜히 현장을 몇 번이고 돌아보다 집에 늦게 왔다고 했었죠. 설거지를 하던 제 핸드폰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렸고 액정에 뜬 동서의 이름을 보고 대신 전화를 받은 남편의 얼굴은 점점 사색이 되었죠. 동서는 전화로 현장에서 일을 하던 시동생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던 시동생이
발을 헛디뎌 추락한 후 즉사했다고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비보였죠. 시부모님과 시누이 부부는 그날 저녁 막차를 타고 내려오셨고 둘째 아들의 죽음에 너무 충격을 받으신 시어머니께선 장례식장에 이미 차려진 시동생의 빈소를 보시곤 그 자리에서 혼절을 하셨어요. 남편 또한 장례를 치르는 내내 울진 않았지만 누구보다 비통해했습니다. 차마 너무 고통스러워하시는 시부모님 앞에서 장남인 남편이 무너질 순 없었어요. 시동생의 발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자 그제야 남편은 어린아이처럼 끄끄대며 한참 동안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낯가림이 심하고 무뚝뚝해서 친구가 별로 없던 남편에게 시동생은 사랑하는 가족이자 둘도 없는 형제,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였으니까요. 얼마나 힘들어하던지 남편은 동서의 소식을 듣는 것마저 시동생이 떠오른다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혼자서 동서를 챙겼어요. 가끔 찾아가서 밥을 사주거나 통화로 종종 안부를 묻는 등 남편에게 최대한 보이고 들리지 않도록요. 형님, 이제 그만 찾아오셔도 돼요. 아주버님이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많이 힘들어 하신다면서요. 미안해, 동서. 우리 그이가 나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데 그 사람하고 서방님이 워낙 가까웠어야지. 동서 이야기만 들어도 고통스러울 정도로 남편도 많이 힘이 드나 봐. 알죠, 형님. 제가 아주버님을 안 지가 벌써 몇 년인데요. 저 다 이해해요. 그리고 형님, 사실은 저도 시댁 식구들을 보기가 지금은 많이 힘들어요. 아주버님처럼요. 그래서 형님을 뵙는 것도 많이 힘이 드네요. 항상 저를 너무 챙겨주셔서 죄송해서 차마 말씀을 못 드렸어요. 죄송해요. 아, 그랬구나. 그랬어. 미안해, 동서. 내가 너무 생각이 없었네. 동서도 우리 남편만큼 힘이 든 게 당연할 텐데. 알았어. 당분간 나도 동서 찾아오지 않을게. 그리고 말인데요, 형님. 저 집 내놨어요. 이사 가려고요. 이사? 이렇게 갑자기? 서방님 돌아가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갑작스럽게 어딜 가겠다는 거야. 그것도 혼자서. 이 집에 있으면 하루 종일 그 사람의 환영이 보이는 것 같아요. 방문을 열고 나와 아침밥을 달라며 투정을 부릴 것 같고 현관문을 멍하니 보고 있노라면 꽃다발 사들고 다 몰래카메라였다며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나타날 것 같고 저에겐 이 집이 그 사람 그 자체였나 봐요, 형님. 그 사람이 죽었으니 이 집도 제 인생에서 보내주려고요. 그리고 남편의 흔적이 아무데도 없는 낯선 곳으로 가려고요. 동서, 차라리 그럼 우리 집에 와 있는 건 어때? 대체 연고도 없는 낯선 곳으로 가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아주버님 댁도 똑같이 제겐 고통스러울 거예요. 괜찮아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 아직 젊고 결혼 전에 옷장사를 했던 적도 있으니까 굶어 죽진 않겠죠. 저 도망가는 거예요, 형님. 그 사람 흔적들한테서요. 그러니까 그냥 응원하는 마음으로 보내주세요. 동서가 그렇게까지 말한다면야 내가 어떻게 잡겠어. 무슨 자격으로. 그럼 동서, 이거 하나만 약속해. 어딘지는 말 안 해줘도 괜찮으니까 가끔씩 나한테 문자로라도 안부 확인은 꼭 시켜주는 거야. 알았지? 어디서 숨은 잘 쉬고 살고 있는지는 알아야 나도 그나마 마음이 좀 놓이지. 알았지? 그렇게 약속 안 하면 나 진짜로 동서 못 보내. 알겠어요. 약속할게요. 자, 손가락 걸고 도장 꾹. 형님도 참, 우리가 무슨 애도 아니고요. 동서는 제 너스레에 힘없이 피식 웃더군요. 그렇게 얼마 후 동서는 언제 이사 갔는지도 모르게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래도 시동생의 아내인데 남편도 그 정도 소식은 알아야 할 것 같아 남편에게 동서 이사 소식을 넌지시 전했죠. 남편은 조금 놀라는 것 같더니 이내 어디로 갔냐고 제게 묻지도 않고 그냥 알았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 동서는 약속대로 가끔씩 자기는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문자를 남겼어요. 그렇게 문자가 오는 간격도 한 달에서 두 달, 그리고 석 달로 멀어지더니 언젠가부터는 그마저의 안부 문자도 끊겼죠. 나중에 뒤늦게야 동서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모르는 사람이 받더라고요. 자신이 이 번호로 바꾼 지 오래됐다고요. 그렇게 동서의 소식도 행방도 모른 채 야속한 시간은 흘렀습니다. 저와 남편도 시동생의 죽음을 잊으려 더욱 정신없이 일을 했고, 거기다 딸 혜지까지 사춘기를 맞아 동서를 떠올리는 일은 점점 드물어졌어요. 그냥 한 번씩 문득 생각날 때면 씩씩했던 사람이니 어디서 잘 지내고 있겠지. 언젠가 동서도 괜찮아지면 먼저 연락을 하겠지 하고 애써 생각을 갈무리했죠. 그리고 어느덧 시동생이 죽은 지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당시 10살이었던 혜지가 벌써 18살의 끄트머리가 되었죠. 당시 저희 집 가게 사정은 많이 기울어져 있었어요. 제 국밥집이 있는 상권에 프랜차이즈 식당들이 점차 들어서며 단골을 제외한 일반 손님들이 줄기 시작했고, 도배업자인 남편의 일 또한 많이 줄어들었죠. 남편의 주 수입원은 신축 빌라들을 도배하는 일이었는데, 남편과 자주 일하던 현장 소장이 언젠가부터 남편에게 자꾸 함께 작당하여 건축주를 속여 뒷주머니를 챙기자고 회유를 했거든요. 워낙에 대쪽 같은 남편은 그런 소장의 제안을 계속해서 거절했고요. 그 이후 현장 소장은 남편에게 앙심을 품었던 모양입니다. 아니면 남편이 다른 건축주나 건설사에게 현장 소장의 실체를 퍼뜨리고 다닐 거라 생각해 견제를 한 걸지도요. 아무튼 남편을 자주 부르던 그 현장 소장은 더 이상 남편에게 도배공사 일을 맡기지 않았고, 동종업계 주변인들한테도 남편에 대한 소문을 안 좋게 낸 모양이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큰 공사는 거의 맡지 못한 채 근근히 들어오는 리모델링 일이나 이삿집 도배로 가게를 겨우겨우 유지만 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곧 고3이 되는 혜지가 하필 미술의 재능을 보여 시작한 입시 미술이라는 게 보통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더군요. 남편의 일과 제 장사는 점점 안 되고 혜지 입시에 들어가는 돈은 한 달에 100만 원은 기본으로 들어가니 점점 생활이 버거워졌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돈 때문에 우리 혜지의 앞날을 막지 말자, 혜지 대학 갈 때까지만 버티자 하는 마음으로 악착같이 버텼죠. 방 3개짜리 아파트에서 방 2개짜리 오래된 빌라로 이사를 하면서도요. 그러던 어느 날 유독 장대비가 쏟아지던 날이었어요. 가뜩이나 장사가 잘 안 되는데 비까지 그렇게 오니 저녁 시간인데도 손님 한 명 들어오지 않았죠. 미리 준비해 놓은 오늘치 재료들은 또 어쩌나 하고 걱정을 하던 와중 낡은 가게 미닫이 문이 드르륵 하고 열리더군요. 저는 어느 고마운 손님이 이 빗속을 뚫고 와주었나 싶어 환한 표정으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어찌나 비가 세차게 내렸던지 분명 우산을 쓰고 왔는데도 손님의 몸과 머리카락은 홀딱 젖어 있더라고요. 손님이 우산을 젓고 숙였던 고개를 든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들고 있던 쟁반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손님은 제가 무려 8년 동안 가슴에 묻고 살아온, 떠오를 때마다 마음이 아려왔던 사람, 바로 사라졌던 동서였어요. 동서? 오랜만이에요, 형님. 갑자기 찾아와서 놀라셨죠? 잘 지내셨어요? 그런데 축축한 머리를 귀뒤로 넘기며 애써 오는 동서의 다리 아래로 뭔가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동서, 다리가 그거 의족 아니야? 다리가 왜 그래? 어?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글쎄, 비에 젖어 달라붙은 동서의 긴 치마 아래로 보인 오른쪽 다리에 의족이 달려있는 게 아니겠어요? 얘기하자면 사정이 좀 기네요. 도대체 무슨 사정이... 아니, 내 정신 좀 봐. 동서, 여기 앉아, 얼른. 밥은 먹었어? 아직 저녁 안 먹었지? 기다려봐. 내가 국밥 한 그릇 얼른 내다 줄게. 저는 의자를 잡아당겨 동서를 앉히고는 불이 났게 주방으로 들어가
공깃밥 하나와 국밥 한 그릇을 담아들고 나왔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형님. 잘 먹을게요. 짧은 감사 인사를 마친 동서는 곧이어 다급히 숟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동서는 마치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식사를 하더군요. 그러고 보니 볼도 움푹 팬 것이 동서는 예전보다 아주 많이 말라 있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식사를 마친 동서는 그제 아무 말도 없이 그릇에 코를 박고 밥을 먹은 게 민망했던지 죄송하다며 제 눈치를 봤죠. 제가 너무 배가 고팠어가지고요. 너무 개걸스러웠죠? 개걸스럽긴 복스러워 보이기만 하더라. 모자르면 더 줄까? 오늘 어차피 손님도 없어서 많이 남아있어. 아니에요. 충분히 배불리 먹었어요. 형님네 국밥은 오랜만에 먹었는데도 참 맛있네요. 예전 그대로예요. 꼭 다시 먹고 싶었는데 형님 국밥 좋네요. 좋긴 이 매정한 사람아. 그렇게 번호까지 싹 바꾸고 사라지면 내가 얼마나 걱정할진 생각 안 해봤어? 도대체 왜 갑자기 연락을 끊은 거야? 다리는 또 왜 그렇고 얼굴은 또 왜 이렇게 말랐어? 속상하게. 동서의 몰골을 차근차근 뜯어보니 볼수록 말이 아니더라고요. 항상 자신만만하게 반짝이던 눈동자엔 총기가 사라져 있었고 뭐가 그리도 불안한지 겁먹은 표정으로 자꾸 등 뒤의 문을 흘끔거리는 게 정말 예전의 그 씩씩한 동서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죠. 저는 결국 너무 속상한 나머지 눈물을 내비치고 말았습니다. 동서는 왜 우시냐며 깜짝 놀라더니 이내 제게 미안한 표정을 짓더군요. 괜히 제가 이런 몰골로 찾아와서 형님 속만 상하게 했나 봐요. 죄송해요. 동선 아까부터 뭐가 그렇게 죄송해. 죄송하려면 마음대로 나한테 연락 끊는 거나 죄송해. 아까부터 내가 묻는 말엔 하나도 대답을 안 하고. 그러지 말고 나한테 얘기해봐. 연락을 끊었다가 이렇게 갑자기 찾아올 정도면 나한테 할 말이라도 있어서 왔을 거 아니야. 안 그래? 저의 최근에 동서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겨우 결심이 선 표정으로 입을 열더군요. 형님, 저 5천만 원만 어떻게 빌려주실 수 없을까요? 뭐? 갑자기 5천만 원을? 그 큰 돈은 갑자기 왜? 그게 사실은요. 그리고 듣기 시작한 동서의 사연은 정말이지 너무 비참했습니다. 사람 팔자가 드세려면 그렇게까지 드세질 수 있는지 듣는 제가 다 세상이 한탄스러워지더군요. 8년 전에 남편과 결혼할 때 집을 구하며 받았던 대출을 전부 갚고 충남 쪽으로 이사를 갔었어요. 제가 남편이랑 여행으로라도 가보지 않은 데가 거기뿐이더라고요. 그리고 대출금을 전부 갚고 나니까 남은 돈이 별로 없어서 노점으로 옷장사를 시작했어요. 다행히 장사가 그럭저럭 돼서 한 3년을 돈을 모으니까 좁더라도 작은 매장을 차릴 보증금은 모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가게를 얻어 장사를 하고 살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것도 뺑소니로요. 뺑소니? 그럼 다리는 그때 그렇게 된 거야? 가해자는 못 잡았고? 네. 가뜩이나 늦은 밤이었던 데다가 비까지 많이 와서 지나다니는 사람이 아예 없었어요. 목격자도 없고 하필 CCTV도 없던 곳이라 경찰이 열심히 수사냈는데 결국 못 잡았죠. 사고 이후 저는 꼬박 열을 못 깨어났대요. 눈을 떠보니 골반뼈는 전부 으스러져서 억지로 끼워 맞춘 상태였고 오른쪽 무릎 아래로는 아예 절단이 되어 있었죠. 처음엔 정말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나 싶더라고요. 그땐 정말 살기 싫었어요. 남편을 잃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다리 병신까지 됐으니까요. 가해자도 누군지 몰라 합의금을 받을 사람도 없었죠. 그렇게 입원해 있는 동안 병원비는 계속 쌓이고 장사는 못하고 가게 차릴 때 받은 대출도 있던 터라 다달이 대출 원금하고 이자도 내고 있었는데 장사를 못하고 있으니 가진 돈은 금세 바닥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대출금이 밀리니까
가뜩이나 낮았던 신용점수가 무섭게 곤두박질 치는데 정말 결국 1금융, 2금융권에서 대출은 전부 막혔고 그때 처음 사채에 손을 댔어요. 그랬으면 안 됐었는데 말이죠. 동서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애써 쓰게 웃었습니다. 마치 이야기를 꺼내니 그때 기억들이 떠올라 애써 내리 누르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채라니. 차라리 나한테 연락을 하지. 그때 나를 찾아왔어야지, 동서. 생각 못하긴요. 아주버니가 형님 생각이 어찌나 났는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그래요? 그렇게 저 혼자 힘들다고 훌쩍 떠나서 연락까지 끊고 살았는데 잘된 모습으로 나타나도 면목 없을 판에 어떻게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제가 찾아올 수 있었겠어요? 몇 번을 고민했지만 차마 염치가 없어서 형님과 아주버님께 찾아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정말 아주버님과 형님께 연락을 하게 될까봐 아예 제 번호를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도 염치가 없어서 못 찾아온 날 지금 찾아온 이유가 뭔데, 동서? 그때 사채 빚을 아직도 다 못 갚은 거야? 아니요. 그때 빌린 사채 빚은 태어나자마자 살던 전셋집 빼서 전부 갚았어요. 저도 사채는 정말 무서웠거든요. 그 뒤로 전 4평짜리 좁은 가게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이렇다 할 정해진 영업시간도 없었고요. 그냥 하루에 4시간만 자고 눈을 뜨면 가게를 열었고 밥도 대충 가게에서 때웠어요. 그렇게 겨우겨우 은행 대출금들을 갚아나가는데 언젠가부터 서서히 장사가 잘 안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제 가게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이 조금씩 퍼졌었대요. 옷가게인데도 주인이 지저분하게 잘 씻지도 않고 가게에서 쾌쾌한 냄새도 난다고요. 게다가 주인인 제가 장애인이니까 괜한 선입견 때문에 가게 이미지는 더 안 좋아졌었죠. 뭐? 장애인이면 뭐? 다 지저분하고 잘 씻지도 않을 거라는 무식한 선입견을 도대체 누가 가지고 있다는데? 근데 저 그 소문이 좀 억울하진 않았어요. 제가 다리가 불편한 것도 맞았고 가게 근처 공용 화장실에서 눈치를 보며 씻느라 잘 못 씻고 옷들도 잘 못 빨아입었던 것도 맞으니까요. 끼니도 계속 그 환기도 잘 안 되는 매장에서 해결했으니 꿉꿉한 냄새가 곳곳에 배었을 테죠. 뭐 아무튼 그래서 손님이 점점 떨어지니까 생활비랑 매장 월세도 점점 밀리기 시작하고 겨우 조금 갚았던 대출금들을 다시 받아야 할 처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신용점수라는 게 제가 대출금 상환을 몇 번 밀려서 그런지 쉽게 안 올라가지대요. 여전히 은행에선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때 제가 겁도 없이 미친 짓을 해버린 거예요. 부끄럽지만 다시 사채에 손을 댔거든요. 예전에 한 번 빌려서 갚은 적이 있으니 이번에도 급한 불만 끄고 어떻게든 빨리 다시 갚으면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땐 뺄 전셋집이라도 있고 잘 되는 내 가게라도 있었으니 금방 빚을 갚을 수 있었겠지만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저는 집도 없고 장사는 점점 더 안 되고 게다가 월세가 몇 번 밀리니까 가뜩이나 소문이 안 좋은 저를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던 건물 주인이 저더러 글쎄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주인이 나가라는데 뭘 어쩌겠어요. 그래서 결국 가게에서 쫓겨났죠. 아휴, 동서 얘기를 듣는 내 억장이 다 무너진다, 무너져. 서방님이 하늘에서 동서를 지켜보면서 나를 얼마나 원망했을까. 동서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저는 가슴이 너무 답답해져 가슴을 치며 한탄을 했습니다. 동서가 저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살았던 게 그렇게 속이 상할 수가 없었어요. 죽은 시동생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생각하니 더욱 마음이 먹먹해지더군요. 그렇게 다시 리어카 하나를 구해서 예전처럼 노점상으로 겨우겨우 입에 풀칠하고 30만 원짜리 창문도 없는 고시원에 들어가 목숨만 겨우 연명하며 살고 있었는데요. 형님, 사채라는 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분명 조금씩이나마 돈을 갚아나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갚은 돈이 원금의 이자만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자는 더 큰 이자가 되고 어느새 원금 액수를 훌쩍 넘어버렸죠. 그래서 고시원을 벗어나려고 조금씩 모아둔 얼마 안 되는 목돈이라도 일단 갚아버리려고 했는데 정말 제 인생에 마라도 낀 건지 때마침 친정아빠한테 연락이 온 거 있죠. 글쎄 저희 아빠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셨다는 거예요. 다행히 피해자가 목숨에 지장은 없고 팔만 좀 부러졌는데 합의금을 좀 빌려달라시지 뭐예요. 평소엔 거의 없는 자식처럼 소식도 없으셨던 분이요. 아니, 동서 아버님이? 아휴, 정말. 형님이 들으셔도 참 답이 없는 상황이죠? 에휴, 저도 정말이지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냥 갑자기 제가 뺑소니 당했던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가해자가 누군지 몰라 온전히 제 스스로 그 많은 병원비를 다 해결해야 했던 그때가요. 사실 제 사정도 너무 힘들어서 아빠를 모른 척 하고 싶었는데 피해자는 응당 보상을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 피해자가 저처럼 막막한 처지에 놓여 있을 사람인 줄 혹시 알아요? 그쵸? 저는 아빠가 아니라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 피해자를 모른 척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내줬어요. 모아놨던 돈 전부요. 저 참 한심하죠, 형님. 당장 제가 접시물에 코 박고 죽을 판인데 생판 남을 위해서 그 큰 돈을 아빠한테 보냈다는 게요. 그 뒤엔 뭐 저에게 받아낼 돈이 아예 없다는 거란 그 대부업체 사장이 사람들을 시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노점상으로 찾아와 깽판을 치는 건 일상이었고 저보다 등치가 2배는 커 보이는 사람들에게 뺨을 맞기도 했죠. 몸을 팔아서라도 갚으라면서 절 윽박지르는데 너무너무 무서워서 저 도망쳤어요. 팔려고 가지고 있던 상품들 헐값에 싹 다 중고로 팔아서 푼돈만 가방에 챙기고 옷까지 하나 없이요. 혹시 큰 가방이라도 가지고 나오면 그 사람들이 제가 도망가는 걸 눈치챌까봐 이 작은 가방 하나 가지고 무작정 여기로 왔어요, 형님. 어떻게 하늘이 이렇게 한 사람에게 잔인해질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동서에게만 전부 일어날 수 있었냐는 말입니다. 참 하늘도 무심하시죠. 이야기를 마친 동서는 결국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뚝뚝 떨구더군요. 저는 그런 동서의 옆자리로 가 가늘게 떨리는 동서의 어깨를 감싸 안아 주었습니다. 괜찮아. 소리내서 울어도 돼, 동서. 서방님도 없이 혼자서 그 낯선 타지에서 그 무서운 일들을 겪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 동서가 이렇게 힘든 줄 모르고 나 혼자 뜨신 밥 먹고 살았으니 이 죄를 어떻게 다 갚을까. 나중에 죽어서 서방님은 또 무슨 낯으로 만나겠어. 나랑 혜지 아빠를 믿고 그래도 저승으로 떠났을 텐데 내가 죄인이지 죄인이야. 동서를 그때 그렇게 보냈으면 안 됐던 거야. 내가 무책임했어. 내가 미안해 동서. 아니에요 형님. 형님이 왜 저한테 사과를 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염치 없게 8년 만에 뵙자마자 돈 빌려달라는 말부터 한 제가 너무 죄송하죠. 죄송하다는 말 그만해. 죄송할 거 하나도 없어 동서. 일단 우리 집으로 가자. 어차피 도울 손님도 없으니까 얼른 장사 접고 우리 집에 가서 좀 쉬어. 어? 돈 얘기는 한숨 자고 내일 차차 얘기하기로 하고. 혜지 아빠가 동서 온 거 알면 정말 좋아할 거야. 그 사람도 동서 그렇게 보내고 얼마 안 돼서 많이 후회했어. 저와 동서는 그렇게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가니 아직 입시 학원에서 혜지는 돌아오지 않아 일찍 퇴근한 남편 혼자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여보, 이리 와서 누가 왔는지 좀 봐봐요. 얼른요. 누구? 손님 오셨어? 아니, 재수 씨. 재수 씨 이게 얼마만이에요? 그동안 대체 어디 있었던 거예요? 나랑 집사람이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요? 얼른 들어와요. 몸은 왜 홀딱 젖어 있어? 아니, 재수 씨 다리가... 일단 들어가요, 여보. 내가 이따가 다 이야기해 줄게요. 일단 동서부터 좀 쉬게 해요. 평소 늘 무표정이었던 남편도
그날은 놀라고 당황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죠. 저는 그런 남편에게 우선 아무 말 말라는 눈짓을 보내고는 동서에게 갈아입을 옷과 수건을 쥐어주고 욕실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동서가 씻는 사이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해 주었죠. 이야기를 전부 들은 남편의 표정이 점차 일그러지더니 이내 바닥에 스르르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새 씻고 나온 동서는 그런 남편을 발견하더니 막 씻은 얼굴이 다시 눈물로 뒤덮이더군요. 남편과 동서가 그렇게 펑펑 울어대니 저 또한 다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죠. 용훈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내 아픔 먼저 챙기겠다고 재수실 저렇게 내버려 두고 저렇게 혼자 고생스러웠는지도 모르고 내가 재수씨 미안해요. 이 죄를 내가 다 어떻게 갚죠? 달인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서러웠을까? 우리가 재수씨 옆에 있었어야 했는데 나라도 용훈이 대신 재수씨 지켜줬어야 했어요. 미안해요. 미안해. 아니에요, 아주버니. 그러지 마세요. 제 멋대로 떠난 건데 왜 자꾸 아주버님하고 형님이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세요. 죽은 사람이 들으면 속상해해요. 눈물바다도 그런 눈물바다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시동생이 죽었을 때보다 더 처절하고 원통하게 오열을 하더군요. 그런 남편의 모습은 처음 봤었죠. 그렇게 우리 세 사람은 거실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여정이 많이 고단했던지 동서는 제가 해지방에 마련해준 잠자리에 눕자마자 잠이 들었어요. 그렇게 울고도 속에 남은 눈물이 남았던지 꿈에서 시동생이라도 만난 건지 동서는 자면서도 눈물을 주르륵 흘리더군요. 저는 학원에 있을 혜지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은 친구네 집에서 하루 자고 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 어머니한테는 내가 미리 전화를 드려놓겠다고, 사정은 나중에 말해주겠다고요. 그리고 혜지와 제일 친한 친구의 모친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사정이 있어 혜지를 하루만 재워달라고 부탁을 했죠. 통화가 끝나자 남편과 저는 혹여 동서가 잠에서 깨어들을까봐 안방으로 들어와 방문을 닫고 작은 목소리로 의논을 했습니다. 걱정이에요. 동서 사정은 너무 딱한데 우리도 지금 수중에 그만한 돈이 없으니 그러게 말이야. 내가 그 소장놈의 제안을 그렇게 거절하지만 않았어도 무슨 말이 그래요, 여보. 그런 찜찜한 제안은 애초에 거절하길 잘한 거예요. 당신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답답해서 그렇지, 답답해서. 해지 학원비도 우리 사정에 만만치 않은데 5천만 원이라니. 그래서 말인데요, 여보. 우리 이 집을 담보로 동서한테 대출을 받아주면 안 될까요? 이 집을? 네, 물론 우리가 너무 무리하는 거라는 거 알아요. 근데 우리 동서 저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손윗사람이 돼서 애초에 8년 전에 동서를 어떻게든 거뒀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잖아요.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고 어쨌든 당신도 나도 적게나마 돈은 벌고 있고 나중에 정 어려우면 이 집 팔고 더 작은 집 전세로 가도 되고요. 네? 그렇게 해요, 우리. 나야 내 동생 아내 일이니까 그렇게 당신이 해준다면 고마운데 당신 정말 괜찮겠어? 한두 푼도 아니고 5천만 원이야. 재수 씨가 언제 돌려줄지도 알 수 없는 일이고 나도 집으로 오는 내내 고민 많이 하고 당신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동서가 저에게 남이에요. 나도 이 집 며느리고 동서 가족이에요. 고마워, 혜지 엄마. 내가 전생에 무슨 좋은 일을 해서 당신 같은 여자를 만났을까? 그런 말 오랜만에 들으니까 좋네요. 자주 좀 해줘요. 그리고 다음 날 동서가 잠에서 깨자마자 저는 동서에게 며칠만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한 후 며칠 뒤 은행에 신청한 대출금을 현금으로 찾아 동서에게 건넸습니다. 동서는 봉투 안을 물끄러미 보더니 이내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그만 울어, 동서. 이러다 나중엔 울고 싶어도 남은 눈물이 없어서 울지도 못하겠다. 정말, 정말 감사해요, 형님. 이 은혜 정말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늦더라도 꼭 이 돈 이자까지 쳐서 모두 갚을게요. 천천히 갚아도 돼. 애초에 빨리 갚으라고 재촉할 생각이었으면 동서한테 이 돈 빌려주지도 않았어. 이자는 동서가 이렇게 무기력하고 힘없는 모습 말고 다시 예전처럼 활발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돌아와 주는 거, 그걸로 내가 받을게. 그러니까 이 돈 다 갚고 앞으로 사채 쪽엔 얼씬도 하지 말고 우리 같이 힘내서 사는 거야. 어? 네, 네, 형님. 조만간 금방 연락드릴게요. 이번에 꼭 금방이요. 동서는 그렇게 다시 자신이 지내던 지방으로 돈을 들고 돌아갔습니다. 혼자 그 무서운 사람들에게 찾아갈 일이 걱정되어 남편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가라고 그렇게 붙잡았건만 동서는 더 이상 폐를 끼칠 수는 없다며 절뚝절뚝 저희 집을 나섰죠. 그렇게 일주일 그리고 한 달이 지나도록 동서에게선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돈은 잘 갚았는지 거처는 정해진 건지 너무도 걱정이 되어 연락을 해보려고 했지만 생각해보니 바뀐 동서의 연락처를 제가 받아놓질 않았더군요. 뒤늦게 왜 그 중요한 걸 까먹었을까 하며 스스로를 자책했지만 어쩌겠어요. 동서가 이번엔 꼭 금방 연락을 한다고 했으니 그 말을 믿고 기다려보자는 남편의 말에 저는 알았다고 대답할 수밖에요. 그렇게 동서에게 연락이 다시 두절된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이제 막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들어왔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군요. 저는 전화가 끊길세라 후다닥 전화를 받았습니다. 혹시 동서일까 싶어서요. 그리고 그 전화는 그토록 기다리던 전화가 맞았습니다. 바로 동서였어요. 여보세요? 형님, 잘 지내셨어요? 동서, 나야 잘 지내지. 일은 잘 해결됐어? 형님하고 아주버님 덕분에요. 그동안 제가 연락이 없어서 많이 걱정하셨죠. 걱정하다마다 돈은 제대로 갚았는지 혹시 그놈들이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해코지를 하진 않았을지 내심 얼마나 조마조마하면서 동서 연락 기다렸다고. 빨리 조금이라도 돈을 벌고 싶어서 일자리부터 알아봤거든요. 근데 제가 잠깐 떠나 있던 사이에 그놈들이 이자라며 리어카도 가져가 버리고 어차피 팔아야 할 상품들도 그때 다 헐값에 팔아버렸다고 했잖아요. 길바닥에서라도 장사하려고 해도 팔 물건들이 없더라고요. 다리도 이래서 식당들도 절 써준다는 데가 없고요. 그래서 계속 어쩌지 하다가 웬걸 고시원 근처에서 예전에 저희 남편이랑 자주 일했던 목수 반장님을 만났지 뭐예요. 우연히도 이번에 맡으신 현장이 근처라서 반장님도 이 지역에 머물고 계시다고요. 그분이랑 저희 남편이 꽤 친해서 저희 집으로도 가끔 식사하러 오셨거든요. 아주버님도 잘 아시더라고요. 아마 목수 박 반장이라고 하면 알 거라고 하던데요. 아, 나도 그분 알고 있어. 예전에 자주 뵀었는데 요샌 지방으로만 다니시는지 잘 안 보이시더라고. 동서가 있던 지방에 내려가 계셨구나. 아, 그래서 그분이 제 사정을 들으시더니 글쎄 저한테 건설 현장 유도원 일을 해보면 어떠냐고 권해주셨어요. 서서 차량 안내만 하는 거라 다리가 불편한 저도 할 수 있고 예전에 죽은 남편을 많이 따라다녀서 현장 사정도 잘 알 테니까 만약 제가 온다고 하면 자기가 힘을 써주겠다고 하시면서요. 안전교육 이수만 잘 받으면 된다고요. 시급도 세고 야간에 수당도 따로 붙어서 생각보다 벌이가 괜찮더라고요. 당장에 한다고 말씀드리고 일을 시작했죠. 반장님이 맡으셨던 현장은 이미 공사가 끝물이었어서 딱 한 달만 일하고 오늘 마지막으로 퇴근하자마자 이렇게 전화 드린 거예요, 형님. 지난번 돈을 빌리러 왔을 때만 해도 동서의 목소리는 한껏 축 처지고 우울했는데 한 달 새 기운을 많이 차렸는지 동서는 예전처럼 활기차고 씩씩하게 변해 있었어요. 저는 덩달아 들떠서 그런 동서를 축하해 주었죠. 그래, 잘 됐다, 잘 됐어. 그때도 말했지만
알지, 동서? 우리 돈은 천천히 갚고, 일단 제대로 된 집으로 이사부터 해. 이참에 다시 여기로 올라와도 좋고, 어차피 거기서 하던 장사는 더 못한다며. 안 그래도 그러려고요. 박 반장님이 요새 경기도에 빌라 건축 건물 많이 따낸 건설사 사장님하고 친분이 있으신데 같이 일을 하기로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빌라 현장에서 할 일이 많이 없어서 반장님이 소개해 주신 경기도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로 했거든요. 정말? 그럼 여기로 올라와서 일한다는 거야? 너무 잘 됐다. 잘 됐어, 동서. 어쩌다 그런 귀인을 만났대. 동서 운이 이제야 좀 풀리려나 보다. 그치? 동서가 다시 여기로 온다니까 나도 너무 좋다. 아참참, 내 정신 좀 봐. 제 자랑하려고 이렇게 급하게 전화를 드린 건 아니고요. 형님, 혹시 아주버님 옆에 계세요? 어, 있지. 이 사람 요새 일이 많이 없어서 집에 일찍 들어와 있거든. 바꿔줄까? 옆에서 들뜬 표정으로 동서와의 통화를 듣고 있던 남편은 왜 괜한 소리를 하냐는 표정으로 저를 향해 얼굴을 찡그리더군요. 저는 그저 어깨를 으쓱해 보였죠. 아, 그럼 스피커폰으로 바꿔서 같이 들어주세요. 아주버님,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예, 재수 씨. 사실 아까부터 스피커폰으로 같이 듣고 있었어요. 박 반장님 만나셨다고요? 그분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믿고 따라다니셔도 될 것 같아요. 아이, 잘 됐네요. 정말 잘 됐어요. 아주버님, 박 반장님께 들었어요. 같이 일하시던 현장 소장이 아주버님 소문을 이상하게 내고 다녔단 얘기요. 반장님도 이번에 경기도에 올라오게 되면서 들으셨대요. 그래서 아주버님 일도 많이 끊기셨다고 하던데. 아, 그거야 뭐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이 바닥이 좁긴 좁나 보네요. 그 소식이 재수 씨 귀에까지 들릴 정도면. 그래서 말인데요. 반장님이 건설사 사장님한테 아주버님을 추천하면 어떨까 하시더라고요. 아주버님 정직하고 성실하신 건 예전에 같이 일하실 때 충분히 알고 있어서 사장님한테 믿고 추천할 수 있다고요. 안 그래도 그 건설사에서 새 인부들을 찾고 있었다네요. 어떠세요, 아주버님? 남편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렇게 큰 일감을 맡게 해준다니. 안 그래도 갈수록 도배와 리모델링 일도 줄어 걱정이 태산이었는데요. 동서의 말을 더 들어보니 자세한 내용은 이랬습니다. 그 현장 소장이라는 사람은 공사업계에서 뒷돈 챙겨 먹기로 알 사람은 이미 다 아는 유명한 양아치였다네요. 다들 그냥 쉬쉬하면서 소장과 같이 돈을 삥땅 치다가 이번에 건축주 한 명을 제대로 만나 아주 제대로 혼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건축주가 이참에 아예 인부들을 고용했던 건설사와의 계약을 해지해버렸다네요. 가만히 있다 똥물을 뒤집어 쓴 건설사는 그 현장 소장과 같이 돈을 빼돌린 인부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요. 워낙 일이 크게 벌어진 터라 업계에 스멀스멀 소문이 나서 그 현장 소장은 이쪽 지역에선 불러주는 데가 없어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거기서도 큰 현장에선 써주질 않아 입에 풀칠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참 꼬시죠? 그래서 대체된 건설사가 바로 박 반장님과 친분이 있던 사장님의 회사였던 겁니다. 하도 업계 상황이 흉흉한지라 사장님께선 반장님에게 믿을 만한 인부들을 추천해달라고 말씀하셨던 모양이에요. 해서 그 현장 소장의 소식과 함께 제 남편의 억울한 근황을 듣게 된 반장님이 남편의 연락처를 모르던 차에 마침 동서를 만나게 되어 먼저 남편에게 일을 함께 해보자고 제안을 하셨다는 내용이었죠. 고마워, 동서. 정말 고마워. 우리한텐 지금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어. 고맙긴요. 이게 다 아주버님이 우직하게 일을 하셨으니까 주위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주시는 거죠. 저는 어쩌다 중간에서 다리만 살짝 나들이게 된 거고요. 그 다리가 없었으면 우리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맡게 됐을 수도 있지. 정말 어쩜 이렇게 감사한 일이. 제가 당장 빌린 돈을 다 갚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라도 조금씩 은혜를 갚을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형님.
저 내일쯤 경기도로 다시 올라갈 거거든요. 집 좀 알아보려고요. 우리 올라가서 마저 이야기 나눠요. 저도 이제 고시원에서 나가겠다고 총무한테 이야기도 해야 하고 슬슬 짐 정리도 미리 해놔야겠어요. 그렇게 얼마 뒤 동서는 정말로 저희 집 근처 월세방을 얻어 이사를 왔고 남편 또한 신축 빌라 건축 현장들을 여러 개 도맡아 아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일이 줄어들고부터 기운이 많이 없던 남편은 요샌 신이 나는지 글쎄 하루에 몇 시간 못 자고 출근을 하면서도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거 있죠. 그리고 동서는 정말 우리 집안의 복덩이인지 남편뿐 아니라 제 국밥집에도 활기를 몰고 왔습니다. 동서가 일하는 아파트 건설 현장이 저희 가게에서 크게 멀지 않았거든요. 저희 집 국밥이 그렇게 맛있다고 인부들 사이에 얼마나 소문을 내놓았는지 사람들이 문을 열지도 않은 아침부터 식사가 가능하냐고 하도 물어대는 통에 결국 가게 오픈 시간을 2시간이나 일찍 당겨버렸지 뭐예요. 비록 몸은 좀 힘들긴 하지만 그만큼 줄어가는 빚과 늘어나는 벌이에 저도 요새 신이 나서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아, 그리고 동서는 얼마 전 한 사이버 대학교에 건축가로 입학을 했습니다. 학사를 따서 현장에서 여자로서 더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따 계속 일을 하고 싶다고요. 예전에 남편이 일하는데 도시락 싸다 주러 자주 들락거릴 땐 마냥 험한 일들로만 보였는데 생각보다 직접 현장을 겪어보니 조금 위험하긴 해도 재밌더라고요. 제 적성에 꼭 맞는 것 같아요. 참 씩씩한 동서에게 잘 어울리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셨나요? 다시 기운을 찾은 동서는 굉장히 주체적으로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가며 불편한 다리 따윈 아랑곳하지 않고 당차게 삶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딸 혜지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더니 결국 얼마 전 원했던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실기 전형 결과를 남편과 저 그리고 동서까지 다 같이 모여서 확인할 땐 정말 어찌나 떨리던지요. 합격이라는 두 글자를 보고 저랑 동서는 서로 부둥켜 안았습니다. 혜지는 합격한 건 나인데 왜 작은 엄마랑 둘이 껴안냐며 입을 삐죽거렸고 남편은 대신 자기가 안아주겠다며 혜지를 번쩍 안아 올렸죠. 그날은 정말 오랜만에 다 같이 소고기집으로 가 거하게 외식을 했었네요. 저희는 아직 약간의 빚이 남아있고 동서까지 셋이서 열심히 갚아나가고 있지만 전 빚이 없던 예전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합니다. 좋은 사람을 곁에 둔 사람은 가진 게 없어도 행복해 보인다죠? 그때 동서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면 저흰 분명 동서가 가져다 준 많은 행운들을 놓쳤을 거예요. 그렇다고 오롯이 그것 때문에 이 모든 행운들이 우리에게 무더기로 찾아왔다곤 여기지 않기로 했어요. 어려울 때 결국 내게 힘이 되는 건 바로 자신이 살아온 모습 자체라고 하잖아요. 우리 모두 평생을 선하고 바르게 살아오려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이렇게 행복이 찾아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 언젠가는 저처럼 삶의 긍정적인 인과관계를 맞닥뜨리는 순간 자기 자신에게 크게 칭찬해 주세요. 아, 나 여태껏 참 잘 살아왔다 하고요. 감사합니다.